350만 도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는 시간, 감시자들. 반갑습니다. 시민보입니다. 지역의 이슈와 정책들을 꼼꼼히 살펴서 도민이 지역의 주인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죠. 오늘도 지역의 대표 감시자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본격적인 감시 리스트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지역 정치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가 미국에서 귀국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자유한국당 내 당권 경쟁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유한국당의 당권이 홍 전 지사에게 올까요? 일단 지금 기류가 보면은 이제 한국당 당내에서 기류를 보자면 네. 친홍 대 반홍 구도로 좀 고착화되고 있는데 좀 향후에도 좀 갈등이 좀 격화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친박계 중진인 그 홍문정 의원이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 홍 전 지사가 그러니까 당대표가 된다고 얘기한 거죠. 홍 전 지사가 된다면 한국당과 대한민국 전체에 아주 불행한 일이라고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죠. 또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홍 전 지사에 대해 이제 당내에서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이렇게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기류에서 경남의 국회의원 중에는 이제 박안수 의원이 가장 먼저 좀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최근 이제 그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보면 네. 문제 있는 특정 계파의 상징적인 인물이나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분들은 자제해야 한다. 또 이제 당대표가 되려는 분들은 먼저 스스로 당대표가 됐을 때 국민들이 우리 당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자문한 후에 긍정적인 판단에 서면 나서야 한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역시 좀 이런 기류에 이제 같이 좀 보태는 그런 말들이었죠. 우리 김용훈 기자님이 한국당 소속인 저보다 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많은 걸 얘기해야 돼요. 며칠 전에 홍준표 지사가 SNS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아직도 구체제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몸부림치는 세력이 극히 일부 존재한다. 보수가 개면되는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의 영달에만 매달리는 이런 모름치한 인사들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청산돼야 한다. 이렇게 SNS에 글을 올립니다. SNS 정치는 우리 홍준표 지사가 제일 잘하죠. 제가 볼 때. 이 분위기로 볼 때 친박과 홍준표 지사의 대결로 가지 않겠나. 네.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도 모든 우리 당원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일부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박과 친박이 싸우는 모습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또 보여줘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추대론이 어떨까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대권에 도전하는 유기준, 그다음에 홍문종,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 김병준 의원의 외부 인사로서, 그다음에 한교안 국무총리, 이런 분들, 그리고 젊은 세대의 홍정욱 전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지금 결론적으로 친박과 홍준표 전 지사 대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홍준표 지사가 전 지사가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시면 정말 특히 이 선명성을 강조하면서 당권을 강화하려는 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대여 투쟁을 굉장히 강화하실 거다.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사님 전 홍준표 지사가 당선되시면 굉장히 좀 여야 투쟁이 되게 격화될 거다. 좀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예. 네. 좀 젊고 좀 참신한 인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친박과 또 홍준표 친원과의 또 대립에 관련돼서 또 이 국민들이 또 실망감을 갖지 않으실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참신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여러 방면에 좀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쇄신하고 그다음 변화하는 모습을 이번에는 꼭 봤으면 좋겠다. 청년 유권자로서 좀 그 건전한 보수가 조금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으로 좀 가까이 와 보겠습니다. 경상남도로 들어와 보면 지금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이 되면서 홍 전 지사 지우기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설명 좀 내주시죠. 홍준표 전 도지사의 그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물론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진주의료원 폐업인데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그 공공의료시설 건립에 이제 노력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또 중단이 됐던 교육행정협의회를 재개해서 도교육청과 이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경남의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그 현대판 고려장이라고도 좀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 도정 연구관 제도.
근데 이거는 김두관 전 지사 때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홍준표 지사 시절에도 이른바 이제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위 공무원을 이제 경남발전연구원에 파견한 사례가 좀 빈번했었는데요. 경상남도는 최근에 이제 도정 연구관제를 지금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금 일련의 움직임들이 홍 전 지사의 좀 그림자를 지우기라고 좀 볼만한 그런 행보들로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뭐 홍준표 도정 지우기라는 표현보단요. 그동안 홍준표 지사가 물론 이제 잘하신 것도 있고 잘못하신 것도 있는데 가장 잘못한 게 불통이잖아요. 불통. 여러 공공기관 대표적으로 교육청하고도 계속 트러블이 있으셨고요. 또 이제 18개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창원시하고도 계속적으로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불통 도정을 정상화하는 것, 그것이 지금 유순연 권한대행이 하시는 일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유순연 권한대행은 임명권자가 대통령입니다. 예. 대통령이 임명하고 내려온 사람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권한대행을 바꿔라. 또 시민단체에서도 진보적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조금 잘 못됐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홍준표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도정이 안정적으로 흘러가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 전에 뭐 공공기관의 뭐 기관장들, 저 이분들 교체하는 부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전면적으로 다 교체해라 이런 것도 좀 맞지 않다. 왜? 평가를 내서 잘하신 분들은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동안 평가 잘 못한 분들은 좀 바꾸는 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공공기관장들 다 바꿔라. 무조건 홍 지사가 했으니까 없애라. 폐기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저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의 경남 도정에 대해서는 감시자들에서 대표 감시자 네 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감시 목록, 감시 리스트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감시자들에서는 창원 시내버스 감시 1년을 맞아서 다시 거리로 나가 시내버스의 변화들을 하나하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일단 감시자들 방송 이후에 사고율이 눈에 띄게 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시내버스의 하차문이 좀 더 안전해졌다.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또 이 버스 기사분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는 크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 어제 지난 시간에 방송 내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창원시의 대대적인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저희가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거리로 나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창원 시내버스 난폭운전 집중감시 1년. 다시 거리로 나선 감시자들이 그간의 변화를 점검해봤습니다. 방송 후 한결 안전해진 버스 하차문. 안전장치가 강화된 점이 일단 눈에 띄었고요. 또 시내버스 사고율도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변화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는 더 힘듭니다, 솔직한 말로. 개편을 해야 되는데 개편을 안 해놓고 이거부터 시작하면 자체가 잘못됩니다. 나아졌다요? 나아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계속되는 시내버스들의 위험한 질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폭운전은 왜 근절되지 않는 걸까요? 지난해 10월 대중교통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교통개선팀을 신설한 창원시.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운영 전반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선팀을 만든 것입니다. 그럼 개선팀이 뭘 할 것이냐? 현장 단속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대중교통과 관련된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서 그 업무를 갖다 전담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시내버스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교통개선팀. 신설 후 현장 단속을 집중 강화합니다. 감시자들이 방송을 통해 지적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행정처분 건수는 모두 214건. 과태료와 과징금, 페널티 등 기사들과 버스업체에 부과된 벌금은 총 1억 2천여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창원시의 대대적인 단속 이후 현장에서는 오히려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도 물었지. 언제 뭐 어떤 걸로? 월릉 아파트 그 차만 돌렸다고 그 불법 누트이라 그러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돌렸는데 다른 분들도 거기서 많이 좀 엄청나게 걸렸지. 한 몇백 건 걸렸을걸. 불판이 많지. 어떤 불만? 안명태가지고 재수 놈은 걸리고 조금 나가는 거 기사야. 조금 나가는 거. 근본적인 구조 개선 없이 현장 단속만 강화하는 것은 기사들을 궁지로 내모는 일이라는 건데요. 이에 대한 창원시의 입장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는 거는 주로 단속의 개념입니다. 이거부터 문제하고 구조적인 뒤로 따라가면 변화를 시키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나 지금 현 상태에서. 즉각적인 변화를 위해 우선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는 창원시. 그러나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는 버스 기사들. 게다가 제작진의 취재 결과 시가 버스업체에 부과한 과징금과 페널티까지 기사에게 전가되는 심각한 사태도 있었습니다. 일부 회사들은 이 과징금이나 또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페널티에 대해서 한마디로 보조금 삭감당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사들한테 1,000만 원, 2천만 원 소송도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한 버스업체가 사내 기사를 상대로 낸 소송. 청구 금액은 1,750만 원. 창원시가 버스업체에 부과한 과징금과 페널티를 교통법규를 위반한 해당 기사에게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같은 취지의 또 하나의 소장. 청구 금액은 역시 1,000만 원대 이상. 기사에게 과징금과 페널티를 배상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1,000만 원, 2천만 원 이 엄청난 금액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 물어오고 있다는 자체가 납득할 수 없고 창원시는 이에 대해서 회사 내부 문제라고 지금 그냥 치부하고 있고요. 이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배차 시간, 운행 시간 좀 확보해줘야지만이 지금도 현장에 단속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우리 기사님들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로지 우리 현장에 있는 버스 기사들한테만 뜨는 기지가 있다는 상황이지. 버스 기사들을 난폭운전으로 내모는 이 악순환의 고리는 왜 끊어지지 않는 걸까요? 근본적인 문제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공동 배차로 인한 경쟁 시스템. 현재 창원의 시내버스는 승객이 많은 노선에 여러 업체가 버스를 공동으로 투입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업체 간에 서로 많은 승객을 싣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난폭운전을 일삼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10여 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 짧은 배차 시간인데요. 시간에 쫓겨 불법 운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2004년도에 노선 개편이 되지 싶은데 그때부터는 지금까지입니다. 그럼 한 10년 10년 넘었어요. 무조건 10년은 넘었어요. 이렇게 그 시간이 전혀 바뀌지 않았네. 예. 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들의 배차 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10년 전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근본 문제에 대해 창원시가 나름의 중장기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10년째 변화가 없는 배차 시간 조정을 위해 적정 운행 횟수 산정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공동 배차로 인한 경쟁을 완화시키기 위해 운송 수입금 공동 배분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정 운행 횟수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 지금 발주돼가 있고 연구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한 5개월 정도 잡고 있어요. 운송 수익급 공동 배분 시스템 정확하게 뭡니까? 시내버스 협의회에서 간선 노선에 돈을 관리해가지고 협의회에서 업체별로 저쪽에 노선 얼마다 뛴 거에 의해서 배분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주 목적이 가속 난폭 운전 경쟁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최고의 목표라 생각하고 지금 정해놓은 거예요. 난폭 운전 예방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라는 운송 수입금 공동 배분 시스템. 도입을 위해선 업체 간 이견 조율이 시급한 문제인데요. 창원시는 얼마나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일까요? 이
시스템 지금 추진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모여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건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업체에서 이런 거 한다는 것조차도 그럼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그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공청회 하는 날도. 공중하는 들어간 걸로 이제 안 걸면 그 이후에 뭐 회의나 이런 건 따로 안 하셨고 회의하면서 하는데 요 분야별 회의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아직까지. 근데 이거는 딱히 좀 크게 좀 진행된 상황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 개선은 뒷전. 단속만 앞세운 창원시의 행정으로 시내버스 현장의 신음소리는 높아만 가는 실정입니다. 아,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맨날 말씀하신 게 기사분들이 무슨 죄입니까? 예. 그죠. 아까 말씀드린 창원시에서 이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업체 부담이 됐는데 그 과징금이나 페널티 부분을 기사에게 떠넘긴다. 이 말이 되세요? 그 돈을 내기 위해서 1,000만 원 이상의 소송을 걸었다는 건데 제가 소송 당해봤지 않습니까? 그죠? 소송을 서민들이 1,000만 원 얼마 큰 돈입니까? 그리고 2,000만 원이 뿐만 아니고 이 소송을 당한다는 것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물질적에다가 정신 스트레스가 오는데 그 정신 스트레스, 기사 스트레스 누구한테 다 고스란히 옵니까? 고스란히 승객하고 시민들한테 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좀 충격이고 좀 안타깝고 또 슬프기도 하고 뭐 창원시도 뭐 일견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쉬운 행정이 단속 위주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이런 것밖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근본적인 이 시스템을 좀 바꿔줘야죠. 그리고 지금 기사분들이 어쨌든 뭐 불법 유턴이라든가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이거 단속돼야 되는 건 맞죠. 근데 맞는데 대부분의 이유가 보면은 배차 시간에 쫓겨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배차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그분에 대한 또 기사분들 불이익이 있거든요. 그게 마치 이거는 무슨 고양이한테 그 코너에 몰린 쥐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그 교통 위반에 대해서 기사들이 물게 되고 그다음에 또 업체가 또 이제 과징금이나 페널티를 물게 되는데 이 업체는 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또 징계위원회를 열어갖고 다시 또 기사들한테 그분에 대한 또 어떤 그 처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래저래 기사분들이 다 이 부분을 지금 안고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게 계속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좀 의아스럽습니다.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아까 우리 그 시청 공무원 말씀하셨듯이 이 지도 단속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결국은 사후 관리라는 것은 철저하게 징벌 위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벌써. 이것이 사전 예방 시스템을 작동시켜서 사전에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발 이제 편하죠. 지도 단속이 편하죠. 편한데 아까 우리 기사분 뭐라고 얘기하셨던 거 당했다고 표현하시잖아요. 네, 단속을 그것을, 당했다. 예, 지도나 단속을 통해서 잘못을 깨닫고 향후에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규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 나쁘게 예를 들면 뭐 암행에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후 관리에 대해서 좀 이런 체제를 사전 예방 시스템을 어떻게 좀 바꿀 것인가에 창원시 시정의 그 방향을 좀 바꿔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갈 길 급한 시내버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들에게만 오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기사분들이 큰 피해, 오히려 고용불안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유 크게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는 공동배차 시스템으로 인해서 버스 기사들이 무한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배차 간격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이 기사분들이 시간에 이렇게 쫓기고 있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수익이 많이 나는 그 시내 중심 도로라든가 이제 주요 간선도로 노선은 공동배차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수익이 되는 노선에 대해서 여러 업체가 이제 배차가 되어 있는 여러 업체들이 서로 이제 소위 말하는 요금 줍기 경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이라도 더 돌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차를 늘리게 되고 또 서로 승객을 또 먼저 또 많이 태우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려면 또 이제 과속을 하게 되고 또 심지어 난폭 운전을 일삼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지난주에도 뭐 그때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예컨대 뭐 하차문을 닫는 시간을 이렇게 늘렸다라거나 운행 속도를 또 80km 이하로 줄인다거나 안전 운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인 건 맞아요. 근데 이런 구조적인 그 개편이라는 전제가 없이 이런 단기적인 처방만 계속된다면은 이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조치들이
기사분들에는 불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네. 배차 시간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이러한 예를 들어서 뭐 속도를 더 낮춘다거나 이런 조치들이 시간에 더 쫓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배차 시간에 대한 이 해결 정말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같은 노선을 가는데 배차 시간은 동일한데 하차문은 더 늦게 닫히고 있고 속도 제한이 걸려서 빨리 가지는 못하고 그러면 결국 기사들이 쉬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고 자기 시간 쪼개죠. 밥 먹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 구조 안에서는 카 레이서가 와서 오셔도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배차자 이 시스템 구조가 맞는데 밥 먹는 시간 없잖아요. 그럼 빨리 과속해야 되는데 과속 속도도 줄여놨죠. 그럼 신호 위반해야 되고 유턴해야 되는데 또 단속 걸리죠. 네. 단속 걸리는데 이 과징금 추징금 내라고 과태료 내라는데 기사분한테 내라 그러죠. 근데 장원시는 또 단속해야 되죠. 네. 업체는 수익을 또 내야 되죠. 이게 지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물을 계속 부어도 지금 계속 물이 지금 통과되는 그 상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하차문 속도 조절이나 센서 조정 같은 경우는 창원시의 단기 대책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 대책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계획 자체가 좀 뭔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릴 게 이제 구조 개선에 대한 지금 정책을 내놓은 게 운송 수익금 공동 배분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시에서 이제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취지는 이제 공동 배차로 인한 무리한 경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운송 수익금 공동 배분 시스템이 어떤 것이냐면 수익금을 이제 공동으로 관리를 해서 운수 업체별로 이제 운행 실적에 따라서 수익금을 이제 공동 배분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당장의 요금 죽기 경쟁을 좀 막을 수 있다라는 이런 취지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제도를 좀 도입하려면 좀 여러 가지 이제 좀 과제가 있는데 특히 운행 실적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라든가 이런 부분 좀 애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운송 수익금 공동 배분 시스템 이 도입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도하기는 힘들죠, 당연히. 업체들하고 조율도 해야 되고 기준을 마련해야 되고 좀 협의를 어떻게 끌어나갈지 좀 시가 좀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좀 가장 좀 큰 관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버스 시스템 얘기할 때 운수 종사자분들이 항상 주장하는 거 얘기 들어보면 준공영제 얘기거든요. 네네. 그럼 말씀하셨던 이 공동배분 수익금 공동배분 시스템과 준공영제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먼저 좀 준공영제를 설명을 드리면요. 지자체가 준공영제는 아예 지자체가 버스 업체에서 나온 모든 수입을 여러 개의 업체에서 나온 모든 수입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각 버스 회사에다 분배하는 제도인데요. 반면에 이제 운송 수익금 공동 배분 시스템은 지자체가 모으는 것이 아니고요. 버스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버스 업체들의 이 협의회가 운송 수익금을 이제 다 이렇게 합산해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운행 실적에 따라서 각 업체도 공동 배분하는 시스템이고요. 그러니까 주체가 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그 수익금 공동 배분 시스템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이 이해관계가 사실은 이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것을 창원시에서 정말 아주 의욕적으로 올해 안에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창원시가 버스 업체하고도 지금 협의가 들어갔어야 되고요. 더해서 버스 업체 간끼리도 좀 지금 논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벌써 6월인데 그런 논의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후퇴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다. 이런 좀 염려가 되고요. 이 후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시민이라든지 제3의 어떤 이 협의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같이 결합되지 않으면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려워 보인다. 좀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훈 씨가 지금 적정 운행 횟수 산정 용역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용역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용역 과정은 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적정 운행 횟수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은 운행 여건 개선을 위한 이제 기준 마련으로 볼 수 있는데요. 배차 시간 개선을 위한 이제 근본적인 구조 개선의 일환이죠. 지금 3단계 사업 중에 이제 2단계에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현재 용역 업체 선정은 지금 끝난 상황입니다. 이제 이후에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 그러니까 이달 안으로 좀 마무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사실 용역업체 선정부터 용역을 맡길 때는 용역 주체의 방향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이 딱 용역을 주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행정에 도입하기 위한 용역과 또 하나는 면피용으로 많이 한다는 거죠. 네. 문제는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용역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용역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잘못되면 용역이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자기가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저 말은 이런 면피용 용역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실제로 행정에 도입할 수 있는 그래서 가압주시부터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의 목적을 전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민들이 좀 가려운 것을 긁어주고 또 시내버스와 버스 회사와의 그 원활한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이 용역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감시자들이 창원 시내버스를 감시한 지 1년이 지나서 저희가 중간 점검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는 창원시가 좀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단기적인 성과를 거두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장기 대책을 어떻게 현실화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감시자들은 이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는 그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울음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6월 민주화 항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인데요. 미완의 혁명으로도 불리지만 그 움직임 자체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1987년 6월의 함성, 앞으로도 더 뜨겁게 기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정부의 대표 정책이 지금 비정규직 제로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산업 전반에 이 정규직 전환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그 분위기를 타고 경남에서도 반가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도 정규직 전환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감시자들 두 번째 감시 리스트, 비정규직 제로화 실현 가능성은입니다. 경남의 향토 주류 업체입니다. 무학에서 비정규직 주부사원 9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무학하면 갑질 논란이 좀 일었던 회사인데 좀 그래서 더 놀랍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움직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은 맞죠? 네. 그 무학의 비정규직 주부 사원들은 이제 직접 고용 형태였지만 그 계약직으로 이제 일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제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이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지금 올 상반기에 50명을 지금 전환을 했고요. 올 연말까지 이제 총 90명을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내놨죠.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그렇죠. 많은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급이 정규직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정적인 고용 안정을 담보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규직화를 이제 전국에 다 이제 공공기관 부분에 내세웠는데 경남은 아직 좀 미비한 상황인데 그래서 무학에서 이제 시도를 하는 그 자체는 그래서 반가운 일이고요. 대부분 비정규직은 이제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보수 여건도 다른 정규직 비해서 열악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좀 개선을 계속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그 예로 보면서 쿠팡맨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쿠팡맨도 지금 국민인수위원회에다가 탄원서를 제출했더라고요. 예전에 쿠팡이 사장이 얘기했던 이 정규직 전환 명수하고 좀 달라졌다. 왜 실적이 1등이었는데 왜 나를 잘랐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이제 논쟁이 점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전히 또 비정규직 비율은 높아요. 네. 통계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이 기간제, 파견, 일용직 근로자를 합한 임시직, 그러니까 비정규직 비중이 전체 근로자 22.3%입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인 11.4%의 2배에 달하고, 그다음에 용역이나 시간제 근로자까지 합하면 3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비중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고용의 하청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고용의 하청에 재하청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슬픈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지난 5월 27일이죠. 혹시 마필 관리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네. 예. 마필 관리사가 뭘 하는 직종이냐 하면 경마, 그러니까 경주마. 경주하는 마, 네. 경주마의 마사지를 주로 이제 하시는 거죠. 관리해 주시는 거죠. 국내 1호 마필 관리사였죠. 이분이 지난 5월 27일 마곡간에서 목매서 숨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비정규직 처우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주로 마사회가 굉장히 많은 이익을 내는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마사회가 있고 마주가 있죠. 네. 경마주의 주인이 있는 거죠. 이 마주가 보통 조교사를 채용을 해서 하청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말 관리, 말 트레이닝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이 조교사분들이 다시 또 마필 관리사를 채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청에 재하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필 관리사가 주로 하시는 역할이 이제 말을 마사지 해주고 말을 돌보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경주마가 굉장히 고가이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24시간 같이 있다고 거의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처우가 열악한데 기본적으로 마필 관리사의 산재율이 몇 프로일 것 같습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가요? 저희가 보통 공기업의 산재율이 0.52%거든요. 그리고 근데 마필 관리사의 산재율이 14%예요, 약이. 왜냐하면 이제 말이 크잖아요. 말한테 채이고 이제 하다가 떨어지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네. 이 산재율은 거의 건설업계와 비슷해요. 그런데 대부분 그러니까 공기업하고 비교하면 거의 26배가 산재율이 높은데 네. 비정규직 비율이 이 마필 관리사 이 업계의 80%가 비정규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더해서 지금 마사의 입장은 뭐냐면 우리가 고용한 게 아니다. 그럴 때 우리 아무 잘못이 없다. 지금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정규직의 하청 문제, 거기다 재하청의 문제가 정말 사회적 큰 이슈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뭐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또 너와 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얘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 현 정권의 이제 핵심 정책이 이제 바로 일자리 만들기인데요. 공약에서도 되게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취임 후에 이제 그 첫 외부 행보로 그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임기 내에는 공공 부문의 그 비정규직을 모두 없애겠다고 이렇게 문 대통령이 발표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1호 업무 지시도 일자리위원회 만들기였고요.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100일 플랜을 발표하고 노사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또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제 11조 2천억 원을 추경으로 편성해 이제 11만 개 일자리를 또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라는 큰 의미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요즘 뉴스에서 보면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서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정말 고용 수준이 거의 고용 위기가 아니고 거의 재난 수준입니다. 저희가 17년 만에 최악인 실업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아까 강기태 총장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현재 2017년 4월 현재 실업률이 11.2%예요. 요 11.2% 수준은 IMF 외환위기 때와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 이것은 거의 재난 수준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물론 통계청에서 아까 얘기한 것은 특히 이제 비정규직과 관련해서 32.8%라고 얘기하셨는데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44.5%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정규직률도 워낙에 높고 거기다 실업률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지금. 특히 저희가 체감 실업률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체감 실업률은 뭐냐면 취업 준비자 또는 구직 단념자를 다 포함시켜서 실업률을 다시 한번 계산하는 거죠. 그랬을 때 청년 체감 실업률, 15세부터 29세의 청년 체감 실업률은 무려 25%입니다. 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청년 실업자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고용이 거의 재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자리 추경을 하게 된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아까 김용희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총 11조 2천억 원 투여를 하는데요. 다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약 4조 2천억, 일자리 여건 개선, 뭐 1조 2천억,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사업 2조 3천억, 그다음에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 재정 보강을 위해서 3조 5천억 정도가 지금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추경을 통해서 창출하려고 하는 일자리가 약 한 11만 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의 취지가 일자리의 질을 좀 높이자.
단기 또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게 취지인데요.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비정규직의 정규화직과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정책은 서로 이렇게 떼서 분리해서 논의하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예. 같이 네. 이렇게 함께 논의해야 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 창출 그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부분이 문제인데요. 사실 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지금 이렇게 많이 거기에 발을 맞추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도 또 정부 정책에 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한 예로 지금 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경상남도 조직 개편이 있습니다. 조직 개편인데 고용정책단을 없애고 일자리 창출과를 개편을 합니다. 그리고 창업지원 담당, 여성, 노인, 장애인 일자리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정책 기조에 좀 발맞추고 가고 또 우리 경상남도도 일자리 체제에 많은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시군에서는 함양군과 합천군에서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근무하는 요건만 갖추면 정규직으로 이렇게 바꿔준답니다. 예. 지금 한 2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2019년까지 정규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할 예정이로 하니까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공공기관에서는 좀 정부의 어떤 대책에 의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지금 경남의 민간 기업은 일부를 좀 제외하고 아까 뭐와 같이 일부는 제외하고는 아직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면이 좀 있다. 그래서 같이 동참해 주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예. 민간의 참여가 좀 소홀하다 하셨는데 그래서 정부 정책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이 많은 기업에는 부담금을 매기겠다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지금 기업들은 난색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우선 정부는 이제 그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대기업 중에서 이제 비정규직 비율이 과다할 경우에 부담금을 이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이런 정부의 정규직화 방안에 대해서 별 내색을 못하던 재계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난색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 어려운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저는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법률에서 비정규직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문제는 사실 정규직은 보통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거나 그러면 전일제 근무를 하거나 고용 보장을 하거나 이렇게 모두 충족시키는 이 고용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요. 취하고 있는데 이런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세 가지를 충족되지 않는 고용 형태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결국은 정확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고 이런 구조조차 애매한 사회에서 각 회사마다 비정규직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도 지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비정규직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로막는 요인 중에 하나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정규직이 많으면 비정규직 고용보다는 임금비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고용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비정규직이 정규화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계의 입장은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임금 차이가 문제가 아니냐 이게 이제 좀 재계에서 좀 내세우는 입장인데요. 예컨대 이제 뭐 고용부에 따르면 그 지난해 시간당 임금 기준으로 대기업 정규직이 이제 100을 벌었다라고 친다면 대기업 비정규직은 62.7 정도로 번 것이고요.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예. 근데 반면에 이제 더 작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정규직은 대기업의 비정규직보다 더 작은 것이죠. 52.7.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37.4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좀 재계에서는 이제 특히 경총에서는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 차이가 더 문제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둘 다 문제죠. 둘 다 문제고 첫 번째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 사회 풍토를 바꾸는 것. 그러니까 마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굉장히 재계에 부담이 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한쪽에 너무 예를 들면은 좀 손해를 감수하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비정규직이 굉장히 양산이 되면서 고용이 불안하잖아요. 고용이 불안하다면 결국은 이것은 경제 침체로 이어집니다. 경제가 침체가 되면 결국은 기업도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더불어 성장하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거고요. 이것을 이 정부에서 어떻게 강제할 수 있겠습니까? 민간 기업에게 당신네 있는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화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적어도 공공 부문에 있어서는 비정규직을 전환하겠다. 그리고 이런 로드맵을 만들겠다, 마련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 듯이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적어도 동일 임금을 맞는 입법화를 하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기업이 만약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면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렇죠? 그럼 네 번째는 비정규직을 과다해서 고용하고 있는 특히 대기업,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이 아니고요. 특히 비정규직을 과다 고용하고 있는 대기업의 고용 부담금을 도입하고 더해서 사용 사유를 제한하겠다. 적어도 사람의 생명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것은 비정규직을 쓰지 마라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도요. 첫 번째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어떤 경우는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입법할 수 없는 거고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입법화하겠다는 거죠. 네. 뭐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사회적인 합의가 이미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 논의를 마치면서 정부 일자리 정책이 성공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재계에서 이제 기업들이 좀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기업마다 현황이 다 다르거든요. 고용 상황도 다르고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도 다르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같은 기준을 좀 적용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기업 중에는 비정규직,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당장에 준비가 돼 있는 기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준비가 안 된 기업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현 시점에서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좀 힘든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이제 정부의 어떤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좀 속도 조절을 해달라는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일자리 확충이라든가 이런 정부적 정책에 대해서 기업들이 또 계속해서 앓는 소리만 내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존재하니까 기업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는다는 거는 소비자가 느는 것이고요. 안정된 일자리가 확보되는 것은 소비가 느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업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든 기업이든 서로 좀 머리를 맞대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럴 때일수록 좀 정부와 재계가 끊임없는 대화로 어쨌든 조금씩 실현 가능한 방안을 좀 찾아가는 그런 좀 이런 좀 레이스가 좀 계속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수치로 조금 정부가 판단받지 않으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치 맞추기 위해서 급급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말도 더욱더 강력한 요구를 좀 들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노사정도 다시 아우르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것들은 무조건 돈이 필요하잖아요. 큰 틀에서 세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건지, 정부가 세입 세출을 어떻게 마무리할 건지를 또 명확하게 재원 마련 방안을 다시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이 다양한 의견과 제도 개선이 너무 많더라고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큰 틀에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무조건 비정규직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실제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근로하는 목적이 뭔가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근로를 통해서 적당한 보수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보수보다도 고용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만약 기업에서 고용 안정을 보장을 하고 임금의 격차를 줄여준다면 굳이 비정규직, 정규직 이런 것을 따질 이유가 없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임금 격차의 문제, 그건 정말 중요하죠. 예를 들면 꼭 비정규직이 필요한 직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서구의 경우에 보면 비정규직인 경우에 오히려 정규직보다 임금 수준이 높죠. 네. 당연하잖아요. 첫 번째 고용이 불안하고 두 번째 예를 들면 비정규직 고용할 때 여러 가지 복지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높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비정규직 문제를 저임금을 예를 들면 저임금, 쉬운 해고의 목적으로 도입이 됐기 때문에 사용자 임금 격차가 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비정규직,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을 전환하는 것, 그리고 정말 비정규직이 필요한 직종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우해 주는 것, 이런 걸 선행돼야 되는 거죠. 옛말에 불환민, 환불균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뜻입니까? 민중은요 가난한 것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불공평한 데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정책이나 공공 정책에 있어서 이 정책이 주는 불공평성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비정규직 문제, 정규직 문제, 특히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문제가 해소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은 가치의 노동이라면 같은 임금을 줘야 된다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걸 보면 그동안 우리가 불평등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누구나 그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손에 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꿈꾸면서 오늘 대표 감시자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AI 때문에 전국이 초비상 사태입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여름에 발생한 이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요. 걱정거리가 더 큰데요. 농가뿐만 아니라 유통을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하는 분들까지 그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초동 대처는 실패했지만 정말 총력을 동원해서 하루빨리 수습이 되면 좋겠고요. 더불어 근본적인 대책도 세워야겠습니다. 앞으로의 상황 저희 감시자들에서도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0만 경남 도민이 현명한 감시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